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우리나라가 태국과의 2차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전반전보단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선발 라인업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선발 라인업은 3자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톱엔 조규성, 오른쪽엔 이강인, 오른쪽 풀백 김문환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우리의 빌드업 구조는 1차전과 비슷했습니다. 백승호가 센터백 사이로 가면서 3백 형성, 양쪽 풀백 와이드하게 배치, 양쪽 윙어 중앙 개입, 이재성과 황인범이 공을 받아주는 통로가 되어줬습니다. 백승호는 이재성과 황인범을 활용해도 되고 그냥 풀백 쪽을 봐줘도 됩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백승호가 센터백 사이에서 김민재에게 공을 줍니다. 김문환을 거의 2선까지 올렸습니다. 김민재가 공을 잡는 순간에 김문환, 이강인, 황인범이 동시에 접근하며 공을 받을 채널을 늘려줍니다. 축구에서 선택지 증가는 파괴력 증가입니다. 김민재는 3개의 길이 생겼고 그 중에 가장 멀고 가장 효과적인 이강인에게 땅볼 패스를 줍니다. 3명의 선수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가장 효과적인 길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김민재의 패스 퀄리티 자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김민재로부터 받은 공을 바로 뒷발로 움직이는 황인범에게 내줍니다. 그 순간 조규성이 대각선 위로 뛰면서 센터백 하나를 끌고 가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순식간에 태국의 센터백 라인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황인범이 단숨에 상대의 헐거워진 센터백 라인을 공략하는 스루패스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제 타이밍에 슈팅을 하지 못합니다. 최소 유효 슈팅까지는 가야 하는 장면인데 아쉬웠습니다. 물론 득점은 되진 않았지만 황선홍 감독이 준비해온 빌드업 구조에서 나왔던 좋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역시 예상대로 라인이 높았습니다. 라인이 높았던 이유는 3가지 같습니다. 첫째, 지난 경기에서 비겨서 자신감 상승. 둘째, 홈경기이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운영. 셋째, 원래 태국 자체가 라인이 낮은 팀이 아니다. 그래서 태국은 뒷공간이 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그 공간에 침투하고 뒤에서 킥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킥의 정확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왼쪽 아래 손흥민을 보겠습니다.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돌아서 뛰어들어갑니다. 여기서 황인범이 롱킥을 넣어주는데 길었습니다. 물론 이 킥은 매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가 높은 킥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성용 같은 선수가 그리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선제골을 만듭니다. 황인범이 공을 잡은 순간 김문환과 이강인의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황인범은 이강인을 선택하죠. 이강인은 상대의 포켓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공을 잡자마자 몸을 앞으로 싹 돌립니다. 요즘 맨시티의 초특급 재능 필포든도 아주 많이 하는 움직임과 동작입니다. 포켓 공간 입장, 전방 보는 턴이 현대축구에서 공격진의 변수를 만드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돌아서는 순간 조규성이 아까 보여준 왼쪽 대각선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깔끔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조규성이 여기서 침착하게 골키퍼를 제치고 슈팅을 했는데 제대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성이 따라가면서 마무리하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에 전반전은 이렇다 할 장면이 없었습니다. 선수들끼리의 쇼패스도 정확하지 않았고 뒷공간 파는 전술도 그렇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1실점 이후에도 추가 실점을 막기 위해 무리해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경기는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우리 팀은 백승호를 박진섭으로 교체했습니다. 박진섭을 투입하며 공수 밸런스를 챙기고 포백 앞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죠. 상대가 좁은 공간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침투와 패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진섭이 바로 따라가며 공간을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박진섭이 어깨와 등을 넣어서 그 공간을 보호해주고 그대로 공은 골라인을 나갑니다. 포백은 기본적으로 수비 대형을 유지해야 하고 나머지 지원이 필요한 공간에 수비형 미드필더 박진섭이 가서 커버해주는 거죠. 이렇게 공수 밸런스가 잡힌 상황 속에서 이강인이 전반전과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상대의 포켓 공간에 들어갔고 황인범이 이강인을 보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 순간 이강인이 또다시 빠르게 전방 쪽을 보고 돌아섭니다. 이 돌아서는 속도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공을 잃지 않고 손흥민에게 열어줍니다. 이강인의 포켓 공간 공략이 계속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시그니처 드리블인 헛다리 한번 하고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키퍼 다리 사이를 노려 득점합니다. 각도가 없었는데도 매우 좋은 슈팅을 선보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경기는 2대0이 됩니다. 그리고 조규성 대신 주민규가 들어왔습니다. 주민규는 조규성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조규성이 대각선 침투하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다면 주민규는 내려와주면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내려오면서 그냥 시야가 열려있는 박진섭에게 내주고 박진섭이 반대쪽 손흥민을 보고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간결한 리듬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비 시엔 4-4-2 형태로 수비 대형을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포켓 공간에 태국 선수들이 들어
늘어오면 집중적으로 압박을 수행했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했고 경기 시간도 많이 흐른 탓에 태국 선수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쉽게 패스를 전개할 수 있죠. 그러면서 김진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손흥민 쪽에 넓은 길을 열어주고 한 번에 전방 패스가 전개됩니다. 2대0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태국은 많은 수를 공격에 투자했습니다. 이런 투자는 태국의 리스크도 늘어나는 거죠. 태국의 공격이 별로 날카롭지 않았고 우리는 역습 상황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수비만 하던 태국이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너킥에서 김민재의 헤더 패스를 받은 박진섭의 득점으로 경기는 3대0이 됩니다. 이 장면 이후로 태국은 의지가 아예 꺾였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모습도 줄었습니다. 이후 경기는 관리하는 흐름으로 들어가면서 큰 이슈 없이 3대0으로 마무리됩니다. 태국과의 2연전은 1승 1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임시감독 체제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다시 감독을 고민해봐야 하는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감독, 한국인 감독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누굴 뽑던 한 명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닌 시스템의 선발 과정 아래서 나온 감독이어야 합니다. 감독 선발 이유를 납득시키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축협이 대중에게 설명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